약 3년 전이었을 겁니다. 이 방송을 통해 홍콩 ELS에 대한 국내 금융사들의 하여가식 대처가 결국 언젠가는 크게 터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결국 우리 금융상품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증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수감사절 시장을 끝내고 잠시 짧게 열렸습니다. 미증시 흐름 짚어주시죠. 네, 오늘 겨울비가 내리는데요. 예. 앞서 김예림 캐스터께서 김예림이죠. 예. 사실 목이 좀 저도 모두 잠겼는데요. 저도 이렇게 잠겨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휴지를 좀 들고 왔습니다. 김예림 캐스터하고 오늘 강수민 캐스터 대신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방송을 시작했죠. 그래서 좋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온 만큼 시청자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목소리가 좀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방송 준비는 워낙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겨울철에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 감기를 좀 시청자분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예. 역시 관심이 지난 주말에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세일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어느 통계를 잡느냐에 따라서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수감사절은 현재 저희들이 있어 보면 오프라인 상황이라서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상으로 다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 이렇게 매출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5시 30분대에 7.5% 온라인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우지수는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한 100포인트 넘게 올랐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김채은 캐스터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김채은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다우존스 지수가 한 100포인트 이상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유일하게 빠졌는데요. 예. 이건 미국 측 요인보다도 사실 세계에서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가 독일의 국채거든요. 예. 이 독일의 국채는 이게 안전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재정준칙 내지는 신규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GDP의 0.35% 이내로 발행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연방법부와 슐츠 정부 간의 갈등 때문에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슐츠 정부 입장에서는 좌파 속성이 많은 상태에서 오면 연방 정부가 브레이크가 되지 않을 때는 이 재정 지출이 늘게 되거든요. 재정 지출이 늘게 되면 신규 국채 물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규 국채가 늘어나면 빅가먼트에 대한 우려, 큰 정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독일의 국채가 금리가 상승하고 이것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했던 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에 민감했던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눈물이 울컥했는데요.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임시휴전에 그렇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오면서 아버지가 굵은 모습에 아마 전 세계 이렇게 국민들이 이게 울음을 젖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주는 이제 나일간의 임시전을 끝나고 어떻게 될 것이냐, 영구전을 갈 것이냐, 다시 또 강력한 전면전을 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증시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 홍콩이 위험하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면서 홍콩 ELS 사태 조기 대처를 촉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시청자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방송을 통해서 그게 전세현 캐스터가 진행했던가요? 예, 지금 아마 이제 그랬을 증권사에 가 계시고 아주 잘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방원의 하여가, 예. 그다음에 정몽주의 단심가 이렇게 해서 걸어놓고 방송을 한 적이 기억나는데요. 예. 우리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홍콩의 비중을 감안하고 또 우리 투자자들이 홍콩의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 정도를 볼 때 이 홍콩이 중국의 예속화 작업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예. 이런 쪽에 하면서 대처를 촉구했는데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홍콩 경제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한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는 문재인 정부였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안미 경중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는 안보,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과 중국 문제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을 사실 이전 정부가 잘 못 읽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출이 굉장히 높죠. 예. 아직도 우리나라가 수출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한 23% 정도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25%, 27%입니다. 홍콩을 포함한 간접 수출 비용으로 하면 더 큽니다. 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홍콩을 통해서 자금 조달한 내역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아시아 계통 중에서는 가장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는 친중국, 친홍콩 이런 과정에서 홍콩의 연계에 대해서 조차 문제 이런 게서 예속화자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지막까지 홍콩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트렌드에 변화하게끔 전략을 못 세웠거든요. 그런 과정이 가장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 홍콩의 ELS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홍콩의 엣지주셉 기초한 ELS는 한때는 전체 금액이 50조 원이 넘은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동안 많이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것이 홍콩의 엣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금도 많이 이제 나가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는 내년 상반기가 아주 만기가 집중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홍콩의 엣지수가 12,000 대비해서 6,000 정도니까 예. 대부분 다 낙인 상태에 걸릴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국회의원이 사실 이 문제 가지고 들고 나오긴 했습니다는 예. 이것이 사실 잠복된 요인이 퍼지면서 국내 언론에 모두가 거의 일면톱의 장식권만큼 지금 사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3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동안 국내 금융사들 그 ELS 대처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네, 사실은 3년 기간 동안에 보면 국가 차원이든 아니면 금융사 기업 차원이든 상품 차원이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재현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국가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ES과에 가장 늦장 대응 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포함되겠습니다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주로 많이 그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가별로 보면 홍콩은 도쿄로 예. 제2의 홍콩 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상태고요. 싱가포르는 가장 반사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제2의 홍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조차도 홍콩을 국제금융 도시로서 이렇게 육성한다면 홍콩에 대해서 제2차 대체 지역을 중국 내부에서 설정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러나 하이난성을 비롯해서 제2의 홍콩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한국은 어떠냐? 국가 차원은 제2의 홍콩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는 인천의 시장인 유종복 시장께서 제2의 뉴 홍콩 시티라 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이런 상태거든요. 다른 국가들은 전부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것도 제2의 뉴 홍콩 시티로서 가장 지리적으로 어려운 인천에서 자치단체에 추진할 만큼 사실 늦장 대응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금융사의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금융사들을 보면 사실 지금까지 홍콩의 부활을 꿈꾸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른 금융사들은 어떨까? 미국이라든가 다른 금융사들은 니쇼링이라든가 본국으로 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니어쇼링 주로 홍콩과 인도 쪽으로 가는 니어쇼링으로 이렇게 이 홍콩의 예속화에 대해서 대응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홍콩의 진출 대비해서 이렇게 잔존비율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홍콩에 진출해서 다른 국가들은 다 이탈하는데 예. 잔존 대비해서는 가장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도 늦장 대응하다 보니까 자 내년은 5대 금융사만이다. 5대 금융사만 증권사 빼겠습니다. 워낙 규모가 많으니까 5대 금융사만 하면 8조 3천이 만기가 돌아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20% 이상, 홍콩 엣지수가 20%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는 지금 상태에선 4조 6천억의 손실이 발생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조 6천억 규모는 어떠냐? 우리가 금융상품 사상 가장 피해가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라임 사태거든요. 라임 사태가 1조 6천이 터졌습니다. 예. 근데 저 예상대로해서 4조 6천이 터지면 한국의 금융 역사상 가장 크게 금융상품이 터진다. 이게 지금의 아직 화두가 되는 상태다.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최고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사실 예속화 작업을 잘 읽기만 했더라도 이 정도의 피해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방송을 전체로 총괄하고 있는 조지현 그 대표께서 홍콩에 예. 이렇게 중국의 특파원이십니다. 중국의 특파원 4년 동안 하지만 굉장히 중국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읽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3년 전에도 예. 이 조지현 대표의 얘기를 듣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홍콩이 그때 당시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조 대표께서 저한테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 대표께서는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때의 자막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중국의 전인대회가 코로나 문제에서 원래 전인대는 3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문제에서 5월 달에 열렸습니다. 2개월 연장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안법 내용을 다음 자막을 통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이 보안법 내용을 보면 홍콩의 특례 대부를 완전히 폐지한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정치 민주주의 체제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예속화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홍콩에 대해서 이 달러 폐기제라든가 이런 때 이렇게 혜택을 갖고 있었던 미국이 이 보안법 문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응했던 겁니다. 근데 지난 3년간 보면 미중 간 마찰 과정에서 보면 자 미국의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굳건히 버티는 상태에서 과연 사실 홍콩의 특례에서 많은 금융기관이 가고 뭐 이렇게 기업들이 가고 하는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홍콩이 영국에 조차해서 중국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금융지로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게 달러 폐기제였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면 이 달러 폐기제가 포기될 것이냐. 그러면 달러 폐기제가 포기되면 홍콩이 갖고 있는 매력이 그것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다른 쪽에서 중간교육지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부가 가장 그 관심이 됐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3년 동안 달러 폐기제라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는 모든 금융은 관행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달러 폐기제가 아주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한국에서 늦장 대응했던 이런 문제에서 금융상품이라든가 금융사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상태의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결국은 3년 전에 이 홍콩 보안법의 내용을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홍콩 보안법의 주요 내용들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보안법 내용은 초기에 보안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의 보안법이 많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민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안법의 3년 동안의 어떤 진행 과정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홍콩의 보안법은 홍콩에서 시위는 절대 불가한다 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국가 분할이든가 어떤 형태의 국가의 전복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테러라든가 또 미국을 비롯해서 대신 홍콩에 보면 미국이라든가 영국의 결탁 세력들이 많거든요. 외부의 결탁을 금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홍콩 국가안보처 지금 이 모델이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금융에 대해서도 공산당의 중앙금융위를 통해서 허리핑을 통해서 모든 걸 간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형태의 전신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성격은 정치 군사적이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홍콩에서 자유로움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이와 같은 입장을 추진했던 게 뭘까? 보안법의 실질적인 속성이 뭘까 하는 측면은 중국이 그동안 중국 본토와 홍콩과 대만과 일국 삼제 체제로 됐는데요. 또 홍콩을 놓고 본다면 일국 양제 체제가 됐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대만까지 포함하면 일국 일제 체제. 그리고 홍콩까지 포함한다면 일국 양제 체제를 일국 일제체로 편입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모든 것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고 보면 보안법 실시한 지 3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일국 일제 체제로 완전히 홍콩은 중국에 이렇게 예속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됐던 게 아무래도 달러 폐기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당시에 가장 국제적으로 관심 있는 게 달러 폐기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달러 폐기제는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폐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부각됐던 이때는 아시겠습니다만 2020년이니까 예. 바이든 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였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정부 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이 나바로 패러다임에서 까마귀 대 까마귀 대의 싸움이었거든요. 그 모든 면에서 보면 마찰이 됐다고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 미중 간의 마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달러 폐기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폐지가 됐다 이렇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홍콩이 경제적으로 국제금융 시장의 안정지를 했던 것은 1980년서부터 83년부터 1달에 8.3 피보 레이트로 해서 사실 환율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한국도 포함하겠습니다는 예. 해외 기업들, 해외 금융사들 할 때 신흥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환율 불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미달러에 폐기제한다면 홍콩이 아시아 금융계 중심지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예. 이런 상태에서 이 달러 폐기제가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식선은 아니지만 폐기가 돼서 지금은 위안화 폐기제가 되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위안화 폐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그때 당시에 국회라든가 많은 기업에서 또 이렇게 금융사에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했습니다는 달러 폐기제에 대해서는 원래는 미국 측의 입장이 또 영국 측의 입장이 돼 있지만 예. 보안법 실시 이후에 왜 달러 폐기제에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했을까 하는 측면은 이 보안법 실시에는 달러 폐기제의 포기 여부는 중국이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 이게 잘못 읽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과 함께 사실 달러 폐기제가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위안화 폐기제로 사실상 가는 상태가 결국 홍콩 내의 많은 예금들은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예금이었었거든요. 자, 예속화 과정에서 다른 쪽도 이탈한 시각이 있었는데는 중국 본토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위안화 폐기제의 환율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결국 위안화 폐기되는 상태에서 홍콩 내 예금이 중국 본토로 인정을 시키는데 환율이 안정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중국 본토로 홍콩 내 예금이 이탈이 빨라졌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식적으로 달러 폐기제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는 사실 지금은 완전히 위안화 폐기제로 실체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에 홍콩에서 사람, 기업, 그리고 심지어 자금까지 이탈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러다 홍콩이 베네수엘라의 이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런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최근 들어 그런 경고가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 3년 동안에 보면 3대 도넛 현상, 3대 공동 현상이 나왔습니다. 예. 3대 공동 현상이라는 것은 기업이 빠지고 금융사가 빠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빠지고 자금이 빠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아시아의 중심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에서 보면 외국 자본이 이탈이 가장 관심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 자본 이탈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홍콩을 떠난다. 홍콩 플러스 X에서 저기에는 핵시트 문제가 나온 거죠. 오랜만에 예.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 용어가. 근데 2020년, 2021년에는 저 핵시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용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전에 브렉시트와 함께 예. 최근엔 네덜란드가 뭐 EU를 이탈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트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는 것을 홍콩 플러스 X에서 핵시트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 외국 기업의 철수가 굉장히 빨라졌죠. 외국 기업은 대체로 보면 미국 기업으로 가면 미국으로 봉급,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 리쇼링 됐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어떠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콩에서 이탈된다 하더라도 결국 뭐냐? 인도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니어쇼링 내지는 프렌즈쇼링으로 갔다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홍콩 시민들도 많이 빠졌죠. 그렇죠. 홍콩 시민들 보면 자 영국이라든가 미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그다음에 외국 자본과 기업이 빠진다. 여기 이제 기업은 금융사도 포함되겠죠. 예. 3대 도넛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시청자분이 관심 있는 외국 자본 이탈과 관련해서 한번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자, 보안법 취지에 홍콩에 들어왔던 자금 유비에서 홍콩에 자금이 빠진 정도, 이걸 비율을 보면 5배입니다. 들어온 거 대비해서 빠진 거는 5배입니다. 이건 아시아 금융지로서 위축을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가장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은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샘 울트만 사건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한국경제 이렇게 TV 방송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홍콩의 엑시트 문제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싱가포르다. 예. 싱가포르는 자금의 유입대로 보면 8배나 증가했습니다. 어. 저런 자금들을 한국이 제대로 금융사라든가 국가가 잘했다면 한국이 뭐냐? 그것이 인천이든 그것이 부산이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외국 자본 유입 따라서 국내에 이렇게 투자자들의 국부 증대, 자산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감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이제서라도 국내 금융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제2의 홍콩 시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인천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의회에서 좀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인천에 대해서 뉴 홍콩 시티 계획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 마십사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것이 중심지가 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돼야지. 사실 선언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사항은 아니다. 선언해서 만약에 시장이라든가 바뀌면 그만큼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손실로 가져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뭐냐, 제가 인천이 제2의 홍콩 시티가 되려면 풀 한 폭이 없어야 된다. 근데 아직도 남동공단에 제가 갔을 때는 이만큼 풀이 있다. 이거 가지고 뭐가 있느냐. 더더구나 이 자금이라는 것은 지정학적 위험 내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남북 분단의 첨단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을 때는 외국 자본이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들어올 것이냐. 그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대통령도 나서고 있습니다는 부산 엑스포 행상 우리 경제 실익과 관계없이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대비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의 국제금융시로 중심지로 유치하는 것은 지금 부산이 얼만큼 노력했습니까? 국제금융시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자금을 대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우리나라가 제2의 뉴 홍콩 시티가 이렇게 안 된다면 자 외국의 동승회의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홍콩 부분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하이난성인데 일부 금융사들이 이제는 홍콩에서 좀 이탈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하이난성 쪽으로 이렇게 중국 쪽으로 가는데요. 지금 조 전 대표께서 항상 말씀드리는 중국의 운영 체계가 바뀌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중국이 최근에 뭐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 해서 일부 금융사들이 중국 쪽으로 하이난성 쪽으로 내지는 푸동 쪽으로 이렇게 다시 동승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 당국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3년 전에도 우리가 너무 국내 금융사들이 안일하게 대처한다. 그러면 안일하게 대처했으면 감독기관이든가 이런 데 사실 일관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차원이든 금융사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손실을 방지해서 금융상품차기든 일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뒤늦게 이렇게 이 문제의 실태를 조사하겠다 하는 이 측면은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홍콩 지수가 20% 이상 내년 상반기에 올라가겠느냐. 홍콩의 주가는 중국 주가에 많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20%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각 신문사의 사설에서 촉구할 만큼 문제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이 홍콩의 ELS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보다는 더 큰 문제가 해외 부동산, 한국의 해외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4분기에 터지고 있습니다는 내년에 더 큰 문제로 터집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가 돼서 이 문제보다는 좀 여유가 있을 때 후속 대책을 할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진짜 증권사가 제출하는 장부상가격이 아니라 시가대로 조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해 줄 것을 감독 당국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을 때 빠른 대처에 나서지 않아야 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